참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잡아 꼬치구이를 해먹어도 우리 인간 곁을 떠나지 않고 삽니다. 왜 인간 곁을 떠나지 않을까요? 인간 곁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얻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맞나요? 새에게는 왜 날개가 있을까요? 공중에 나는 새는 다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들은 우리를 살리는 봉사를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을까요? 자연을 바라보는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의 세계관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창조신앙에서는 자연의 생명체들은 봉사성을 강하다고 보는 반면 진화신앙에서는 이기성이 강한 존재들이라고 봅니다. 새들에게 날개가 있는 목적이 진화신앙에서는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한 도구, 창조신앙에서는 봉사의 효율적인 도구로서 날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연계의 만물들은 각각 이렇게 세상의 생명체들에게 봉사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 그런데 우선적인 주된 정신이 봉사성이라는 말입니다. 봉사하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생명도 지켜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들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겨울철 새는 멀리 시베리아, 알래스카 그런 위쪽에서 날아옵니다. 창조신앙에서는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 오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명도 지킨다는 입장이고, 진화신앙에서는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이기성인 방편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충청남도 천수만은 겨울철 새들이 엄청나게 날아오는 곳입니다. 제가 10월 초순경 추수가 막 시작되는 때에 가보았습니다. 기러기들이 떼져서 많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논의 반 정도는 추수가 끝났고 반은 아직 추수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추수 직전의 논에서 노는 게 아니고 추수가 완전히 끝난 논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뭘 하나 봤더니 추수된 논에 앉아 나다를 열심히 찾기 위해서 땅을 헤집고 애쓰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세심하게 관찰하였는데 한 마리의 기러기도 바로 옆에 완전히 익어 추수 직전의 알곡들을 한 톨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50여 종이 넘는 엄청난 수의 겨울철 새의 주력군은 우리나라의 가을 추수가 완벽히 끝난 후에 도착합니다. 만일 이기성 때문에 먹고 살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겨울을 찾아오는 것이라면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고 논에는 곡식 나달들이 완전히 익을 그때에 오지 않을까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온다라는 사실은 얘네들이 먹기 위한 목적,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 새들인데요. 겨울철 새, 여름철 새보다 2배의 거리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2배의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멀기 때문에 딱 중간 지역인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다시 몸을 1주일, 2주일 동안 회복한 후에 다시 날아갑니다. 외원도에 가서 새 사진을 담고 있는데 옆에서 푸드득 하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황금새가 막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의 왼쪽의 황금새는 도착해서 1주일 이상 몸을 완전히 회복한 새고요. 오른쪽이 그때 막 도착한 황금새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정확히 동일한 종류예요. 그런데 몰골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오른쪽에 막 도착한 새를 보면 엄청난 거리를 날아와서 완전한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막 날아온 새들은 나무까지 앉지 못하고, 왜냐하면 쥘 힘이 없어서 바닥에 털썩 앉아서 약 1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려서 사람이 바로 옆에 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수의 새들이 도착하자마자 죽기도 합니다. 이 새의 이름은
큰 뒷불이 도요라는 새입니다. 2009년 우리나라 신문에 200g의 가벼운 몸으로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 낙동강까지 8일간 먹지도 쉬지도 않고 1만 킬로를 날아왔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 9.3일 동안 먹지도 쉬지도 않고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까지 날았다는 기록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기록은 불과 1년 안에 깨집니다. 2022년에 흑꼬리 도요가 11일간 자지도 먹지도 쉬지도 않고 알래스카에서 호주 남쪽의 태즈메니아까지 날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구가들이 새들의 이동을 관찰합니다. 뉴질랜드 연구팀에 의하면 그동안 밴딩한 새들 중 약 0.2%만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엄청난 수의 새들이 바다에 추락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새들이 이기성을 띤 목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일까요? 만일에 이기성을 띄었다면 그 튼튼한 날개로 얼마든지 1년 내내 먹이 많고 번식이 쉬운 곳을 찾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새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봉사를 통해 자신의 생명도 지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생명을 지켜야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도 지킬 수 있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럼 텃새를 살펴볼까요? 참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잡아 꼬치구이를 해먹어도 우리 인간 곁을 떠나지 않고 삽니다. 왜 인간 곁을 떠나지 않을까요? 인간 곁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얻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맞나요?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이기성이 그 동기와 목적일까요? 동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마오쩌둥은 농촌의 현지 지도를 나갔다가 손으로 참새를 가리키며 이런 말을 했죠. 참새는 해로운 새다. 참새가 곡실 나다를 먹어서 인민의 소중한 노동의 결실을 훔쳐간다는 게 주된 요인이었죠. 사실 참새가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먹긴 해요.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2.4kg를 먹는다고 하는데 쓰촨성의 농촌 마을에 사는 320만 마리의 참새가 먹는 양을 계산해보면 7,680톤의 쌀을 먹는데 이건 무려 32,000명의 중국인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1958년 2월 쓰촨성에서 참새 소탕 작전을 펼치게 되죠. 인민공사의 동지들이여, 그 새를 박멸하는 것은 마오쩌둥과 광주광이 우리에게 하달하신 정치적 임무입니다. 우리 대련의 집집마다 총동원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우를 지어 모두 새총을 지어야 합니다. 새총을 쓸 수 없다면 징을 올립시다. 징이 없다면 세숫대야라도 올립시다. 세숫대야가 없다면 모두 목성 끝 함성을 질러봅시다.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그 새가 박멸되지 않겠습니까? 뭘 하냐고요? 저 저질스러운 새놈들이 놀라게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새들이 땅이나 가지런이나 지붕 처마에 앉지 못하게 하여 저 양식이나 축내는 교활한 놈들을 지쳐 죽게 해야 하는 겁니다. 첫날에 8만 마리의 참새가 죽었고 사흘 만에 무려 40만 마리가 죽었어요. 게다가 참새를 잡는 영상을 중국 전역으로 방송해 21만 명의 중국인이 참여했어요. 결국 중국에서 2억 마리가 넘는 참새가 학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식 계산으로 2억 마리의 참새가 죽었다면 48만 톤의 식량을 아껴야 하잖아요? 현실은 쌀 수확량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었던 게 참새가 곡물만 먹나요? 아니죠. 벌레도 먹잖아요. 참새가 주로 잡아먹던 애벌레와 메뚜기 같은 해충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중국 역사 길이 남을 대흉년이 찾아왔어요. 공식 발표는 2천만 명이 아사, 학계 추산으로 3천만, 최대 4,500만에서 6천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제4의 운동을 전투라고 표현했거든요. 상하이에서 한 전투에 파리 48.7톤, 쥐 93만 마리, 바퀴벌레 1.2톤, 참새 136만 7,740마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충을 많이 잡아도 참새가 먹는 해충의 양을 못 따라가서 해충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수확량 감소와 전염병 창궐의 겨박죄로 수천만 명이 죽는 참사로 이어졌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60년대 대한민국 인구 수만 해도 겨우 3천만 명인데 당시에 죽은 인구가 4천만 명이었어요. 파멸적인 소탕으로 참새는 중국에서 멸종 직전이었습니다.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해지자 참모들은 마오쩌둥에게 참새 전쟁을 계속해야 할지 물었고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 새들의 봉사성 덕분입니다. 새들의 아름다움은 꽃과 마찬가지로 주센 행복 미소를 짓게 합니다. 망원경을 통해 새의 아름다운 깃을 본다면 반드시 여러분 얼굴에는 주센 행복 미소가 나올 것입니다. 새의 깃의 아름다움은 진화신앙에서 얘기했듯이 이기성의 목적을 띄었기 때문에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창조신앙에서 얘기하듯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정말 봉사성이 담긴 표현일까요? 아름다운 새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름답다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새들의 아름다움은 자신에게 생존에는 치명적인 조건입니다. 오히려 새들이 아름답지 않는 새들은 편하게 살죠. 새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번식을 잘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아름답지 않은 수수한 새들이 번식을 하고 수가 많습니다. 새들의 아름다운 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꽃과 마찬가지로 인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들의 아름다움은 이기성이 아니고 그것도 인간의 행복을 위한 봉사성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컷, 암컷, 어떤 새가 화려할까요? 그러면 수컷은 왜 화려할까요?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은 새도 얼마든지 암컷을 잘 만나고 번식을 오히려 더 잘해요. 그러면 왜 화려할까요? 호사도요라는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려한 게 수컷일까요? 왼쪽에 수수한 새가 수컷일까요? 둥지를 만들고 둥지에서 알을 품는 요것이 이 수수한 새가 수컷입니다. 호사도요는 다른 종류와 다르게 암컷이 화려합니다. 암컷이 화려해서 수컷들이 둥지를 품는 동안 암컷이 먹이를 물어납니다. 왜 화려하고 왜 수수한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화려하면 안 됩니다. 먹이를 나르는 새 대부분 수컷이고 호사도요는 암컷이죠. 왜 화려할까요? 천적이 나타나면 그 화려한 깃을 통해서 천저들에게 나봐라 나봐라 하고 일부러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많은 화려한 수컷들이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수컷이 화려한 거는 폼내거나 자기를 과시하는 용도가 아닌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생명을 내놓는 봉사성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연을 보실 때 인간의 사고로 바라보면 오해할 것이 많습니다. 자연의 대부분은 봉사성을 앞세우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고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들의 아름다움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에 주로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새들의 모든 이동하는 활동성은 생태계 안정을 위한 봉사성이라는 것, 여러분께서 이 관점에서 새들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